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병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밀자. 우리들의 용기는 병균 따위보다 강하다. 우리들의 격려는 혐오 따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 오늘 사실상 4시간 생방송을 갖다 이어가는데요. 그 중에 지금 2시간 정도째 지금 용해인 노동 아니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네, 기본소득당입니다. 원래는 노동당 전 대표였었죠. 아, 네, 작년 여름까지 네, 노동당에 있었습니다. 예, 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함께 꿈꾸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야, 지금 왜 알람이 안 울린 거죠? 들꽃님 화나셨어요. 근데 이 유튜브가 그런 모양입니다. 하루에 3개 이상 알람이 안 울린다고 하네요. 최경숙님, 민족전기님, 하나님, 정화 카탈시스님, 또 들꽃님, 알파투님, 유유님, 마더스마인드님, 김선상님, 블랙워터님, 예, 다들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는 소수정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요. 특화정당 혹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전문정당?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고 있는 전문정당의 그 후보들을 그럼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더불어시민당과 시대전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 용해인 예비 후보죠. 아직까지는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제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예. 지금 저희 함께 꿈꾸기에는 항상 통과해야 될 의뢰가 있습니다. 네. 그 1분 동안 시간을 드려요. 제가 다 부담되네요. 1분 스톱워치로 잽니다. 예. 1분 전에 끝나도 안 되고 1분 후에 끝나도 안 되는 뭐 1분 거죠? 전에 끝내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못 쓴 게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면 분명히 이제 시간에 맞춰서 얘기하는 법 네.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셔야 되니까 자 준비 시작.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로 파견을 가게 된 용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했었고요. 맞아요. 당시에 25이었던 제가 이제 31살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서 21대 국회에서의 과제들을 고민하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면서 이 참사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예. 뭔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저항의 위치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만이 좀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에 좀 직접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꼭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바꿀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1분 2초. 예,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마지막에. 예. 사실 용혜인 후보하고는 제가 구면이에요. 그렇죠? 네. 이전에 제가 시시각각이라고 하는 TBS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출연을 좀 해주셨었어요. 네. 그때는 노동당 대표로 대표는 아니었고 그때 그때는 노동당 당원? 네, 당원. 당원으로 출연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대표가 됐으니까 출세를 좀 하셨어요. 네, 출세인가요? 네. 전혀 출세가 아니라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 일단 용혜인 후보를 많은 사람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처음 뵀을 때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때. 네. 이 세월호 때 지금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을 때 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네. 그런 그때 당시 정부와 언론의 그런 태도를 비판하면서 퍼포먼스를 시작했었던 것이 처음 언론에 노출된 그런 계기였죠. 맞습니다. 네. 2014년 4월 30일에 처음으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행진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혼자 하셨어요? 그때 저만 한 건 아니고 그 침묵행진에 SNS를 통해서 동참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한 250명 정도의 분들이 많을 땐 한 300명 정도의 분들이 같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행진을 해주셨죠. 그때 그걸 시작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언론에서 막 베르테르 효과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럴 때 너무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안산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단원고등학교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교복이 되게 예쁘고 새로 생긴 학교여서 제 친구들도 되게 가고 싶어했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다라는 4월 16일 속보를 딱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전원구조 됐다고 오보가 떴죠. 나와서 YTN. 네. 사실은 좀 안심하고 저도 이제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오보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 그리고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이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좀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는 대학생? 네,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전공은 어떤 걸 하셨고? 저는 정치외교학 전공을 했었고요. 네, 애초에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원래 그 당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네. 그런데 안정된 공무원 자리를 박차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사건이었군요. 네, 사실 세월호 참사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에 했던 게 SNS의 퍼포먼스였나요? 처음에 했던 게 그러니까 제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무를 우는 걸로 끝내지 말자라고 맞아요. 얘기를 해서
이제 뭐라도 해보자. 그럼 뭘 할까? 지금은 추모를 먼저 해야지. 그렇지. 추모를 해야 되는 때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마치 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는 죄악시했죠, 듯한 사실.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는 국민들 이렇게 다 슬퍼하는데 추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추모의 의미를 담은 침묵행진을 하자라고 했고 네. 침묵행진을 한다는 것을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SNS를 통해서 그 글들이 좀 많은 분들이 또 퍼날라 주시면서 그때 혜인 씨의 글이 뭐랄까 울고 싶은 아이의 뺨을 쳐줬다고 할까? 그냥 아이고, 네. 가슴에 응어리졌던 걸 뻥 뚫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용해인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다 했었는데 사실은 다 비슷한 마음 들이셨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특히나 대학생들이 이렇게 나서주는구나 할 때 너무 반가웠었어요. 사실 대학이 죽어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대학을 죽여왔었어요.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내내 대학을 죽여왔습니다. 뭐 피부로 느껴서 아시겠지만 대학 등록금을 무한정 올리게 해놓고 그 등록금으로 빚을 지게 하고 그 빚으로 사회생활을 출발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았죠. 저 2010년, 2011년 이때 이제 반값 등록금 시위가 네. 되게 컸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네. 그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럴 때여서 근데 청년들이 정치를 혐오한다고 하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건 그때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그 반값 등록금 시위에 함께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자리에 이제 나가 봤었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좀 많이 그 좌절감.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해도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어떤 감각들을 청년들이 갖게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반값 등록금 시위를 기성 정치인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선에선 다 공약했지만. 그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공약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과 함께 싸워줘야 되거든요. 네. 어디가 있었냐고 근데.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20대들 어차피 투표 많이 안 하니까. 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한테 쪼르르 달려가는 인간들아. 정말. 그래서 사실은 대학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또 반발심에 뭐 이제 세칭 말하는 무정부주의 이쪽으로 빠지기도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절망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깨우쳐준 게 세월호 사건이었다.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지금 청년들 특히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또래의 청년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정말 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고민하게 했던 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역시 그 세월호가 굉장히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는데 왜냐면은 제 둘째 딸이 같은 나이였어요. 같은 나이 그러니까 나이는 한 살 많은데 같은 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수학여행을 갈 또래였던 거야.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이 일이 내 일이에요. 남 일이 아닌 거야. 맞아요. 거기에 단원고 애들이 아니라 우리 그때 그 광주에 있는 지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 애들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부잣집 애들이 모이는 그런 강남의 학교라 가지고 비행기 타고 어디 수학여행 간다면 몰라도 정말 그런 선택을 배를 타고 가는 수학여행의 선택들을 수많은 서민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선택을 했을 수가 있었고 맞아요. 그때 침몰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솔직히 말해서 세월호 말보다 다른 다양한 배들도 다 네.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정부는 구조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든 거야. 박근혜가 되면 어때? 이러면서 만들었던 거야. 이명박이를 대통령으로 부자 됩시다 이러면서 만들었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그런 그 민주적 진보를 전부 퇴행시켜 놓은 게 우리들 손이더라고요. 이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세월호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이제 결단을 내리고 공무원 시험을 때려치고
아, 네. 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노동당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노동당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보다는 네.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예전에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있었던 진보신당에 네. 2010년에 그 당시에 저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21살이었고, 근데 제가 정치외교학과고 네. 정당 왠지 이렇게 정당에 가입해야 될 것 같고 시민이라면 네. 당적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네. 마음으로 이제 후원의 마음으로 진보신당에 가입을 했었는데요. 그 당이 이제 노동당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제가 그 거리에서 침묵행진하고 그 이후에 어떤 사회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같이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싸웠던 분들이 노동당 당원이셨어요. 그래서 노동당과 함께 좀 이런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어떻게 사회가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노동당에서 활동을 시작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나요? 네, 당시에 당시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 같이 잘 안 싸워줬죠? 제가 제가 기억에 알기로는 남는 건 김현 의원이 제일 열심히 싸웠고 저는 김현 의원은 당시에는 못 뵀고 그분은 이제 유가족분들이랑 좀 많이 뭘 하셨던 것 같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2015년에 세월호 1주기 즈음에 유가족들이 광화문 그 현판 아래에서 농성을 했었어요. 그때 정말 인권이라는 거 보장되지 않고 이렇게 박스 안에서 막 볼일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날 저희가 이제 차벽을 이렇게 넘어서 그 안에 현판 안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도 같이 고립이 되어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가족분들이랑 그 안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기억에는 정청래 의원이었나 정청래 의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어쨌든 경찰과 더 이상 충돌 없이 나왔던 기억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김현 의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플레이들이 또 많았던 거지. 사실은 당 차원에서 이 세월호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그런 활동들을 했었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때는 정의당이었죠. 그때도. 정의당이요? 2015년 때. 네, 정의당이었어요. 그때는 정의당이 됐었죠. 네. 정의당은 지속적인 연대 활동들을 했었나요? 집회 이런 데서 많이 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국회의원들을 뵙진 못했고 제 기억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당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같이 했었고 그리고 기성 그 원내의 정당들은 조금 몸을 사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던 거죠. 네, 원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막 협상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고 저는 사실 그 협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많은 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했고 제가 알기로 100만 명 넘은 서명운동이 한국에 맞습니다. 거의 없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700만 명이었나 이렇게 서명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이제 유가족들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앉혀놓고 그 유가족들한테 훈계를 막 하면서 나랑 협상하려면 여기 박영선 원내대표한테 협상의 정권을 주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분이 지역구가 어디고 지난번 총선 때 몇 표를 봐서 당선됐는지. 근데 당연히 100만 표를 못 받고 당선은 됐지만 근데 이분들은 국민 100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이제 특별법 서명을 갖고 이제 어떤 제1당이자 여당의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표를 받고 당선된 이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라는 양반이 자기는 이 사람들을 이 유가족들을 대표하지 않는 것처럼 나랑 협상하려면 협상의 정권을 주세요라고 훈계하는 모습이 되게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성수대로에서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한 전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상임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대전환의 공동대표였던 조정훈 였던이죠. 조정훈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와 또 함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세월호 때를 얘기를 하면 밤을 새워 해도 뭐 네. 할 게 진짜 이거는요 우리 국민 모두가 유가족들한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유가족들은 정말 놀라운 헌신으로 그 모든 역경들을 견뎌내셨고 그 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단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안산에서는 지금 그때 당시에 유가족들과 함께했던 거의 유일한 김현 전 의원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산 갑에서 어떻게 김현이 떨어져야 되는지,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한 경선을 했는지 문제 제기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상대 후보의 마타도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한 건지 좀 더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일부 안산 시민들에게 그런 얘기들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해당 행위자입니다. 뭐 안산에서 더 이상 세월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4월이거든요. 곧 있으면. 예, 4월 15일 바로 그 다음 날이 4월 16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목소리 키우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발언에 대해서요?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유감이네요. 그게 어느 당직자분의 발언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월호가 우리한테 가져다 준 게 뭐냐? 낙골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네. 준동을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김현이 되면 안 된다. 다른 후보가 돼야 된다. 라고 네. 들었습니다. 저는. 네. 예. 그래서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분노하고요.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닌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뭐 얘기를 갖다 좀 더 진행을 해보면 네.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저는 세월호라는 그런 그들은 낙인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세월호가 있다는 것은 안산이 솔직히 성지가 된다는 겁니다. 민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성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민주화운동이 엘리트 중심으로 해서 뭐 대학생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냈다면 87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시민들의 몫이 됐고 이제는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연대를 함으로써 이 엄청난 그 학살과 같은 사건이 바로 잡혀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곳이 안산이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이게 나중에는요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무슨 건물 몇 조가리와 도로 몇 개랑 바꾼다고요 그거를?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세월호와 더불어서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런 곳이 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노동당하고 세월호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일단 정치의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런데 왜 그 노동당을 또 나오신 거예요? 대표까지 하셨잖아요. 아, 네. 제가 세월호 참사에서 배웠던 가장 큰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그러니까 정말 꿈쩍도 않는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정말 많이 좌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를 하지 말라고 이미 벌어진 후에 좀 수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시해야 실제로 사회가 그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배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기 위해 정치가 실제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직접 정치를 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노동당에서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이제 저와 함께 청년 당원들과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제안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당시 추진했던 게 이 사회운동 정당이었고 실제로 사회운동 정당? 네, 예. 수많은 의제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과 정치적인 의제들을 만들어내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이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런 사회운동을 형성하고 정치적 세력들을 구성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 개정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 6월 당대회, 7월 당대회에서 2분의 1은 넘었지만 3분의 2를 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좀 부결이 되었었고 어쨌든 기존의 노동자 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선을 노동당이 선택한 것이고 당연히 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선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을 이끄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이제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가 가져왔던 정치적 꿈을 여전히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뭐 포기할 것인가에 있어서 함께 좀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를 구성해 보자라는 시도를 하게 됐죠. 그래서 기본소득당을 창당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좀 무모하게 창당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작년부터 꽤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보니까 거의 몇몇 분들이 그냥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만드신 거네요? 그렇게 그 노동당에 있던 사람들이 창당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본소득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만났던 전국의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다 찾아뵙고 이런 정당이 한국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이라는 사실은 좀 정당 이름도 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근데 아주 간명해요. 그러니까 정책적 이슈를 이제 던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네, 되게 좀 낯설죠. 그 보통 정당 이름이라고 하면 민주, 자유, 정의 이런 좀 큰 가치들을 지금 그 말들을 다 더럽혀놔가지고 가치들을 담아야 하는데 미통 애들이 다 더럽혀놔가지고 아주 자유란 말은 진짜 아주 당 이름에 자유가 들어가면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방식의 정당을 우리가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을 모으고 당을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좀 거치게 됐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예. 네. 좀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효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로 많은 분들이 또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제 아주 그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스포츠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인공지능이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인공지능과 사실은 기레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나아요. 뭐 깔끔하게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해버리면 일을 해서 먹고 살던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사회가 지금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막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회의 이런 변화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고 일자리의 문제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빈곤 문제도 심각하고 노인들의 빈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참 시적절한 그런 문제 제기예요. 사실은 지금 논의가 늦었어요. 이미 스위스 같은 데는 기본소득을 갖다 실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전체 회의에 붙였다가 뭐 좌절되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들을 갖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과 기술의 혁신을 우리가 준비를 전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일단 이전 산업들이 좀 정리할 시간을 좀 벌어야 돼. 연착륙 시켜.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진보를 좀 이렇게 잡아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지금 기술이 일자리를 없앤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이제 이건 아예 뭐라고 해야 돼?
그건 그냥 진행되는 네. 그런 현상이다. 보편적 현상이라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면 없어지는 일자리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소득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네. 이걸 논의해야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 뭐 이런 직업들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대체되는 곳은 사실은 이제 뭐 제조업 같은 제조업. 분야들이고 제조업이 사실은 가장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요한 그렇죠. 산업인데 예. 이런 산업 자체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현대기아차 같은 데도 사실 노조운동의 중심이었던 곳이고 하는데 근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이 완전히 전기차로 라인이 바뀌게 되면 지금 있던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다 네, 그렇습니다. 사라져요. 네. 다 기계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예. 그냥 디젤이나 휘발유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예, 된다고 부품이 하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부품을 조립하는 완성차 회사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부품을 조달하는 납품하는. 하청업체들 혹은 협력업체들의 일자리까지 다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기업이 우리가 사정하고 뭐 싸우고 투쟁한다고 계속 고용해 줄 것 같아요? 기업 망하면 땡이니까요. 예. 아니 고용을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럼 그분들은 그럼 나와서 어떻게 해요? 20년, 30년씩 자동차 만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기차 라인에 생산 라인에 배치되는 것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는 일인데 그쵸. 반 이상은 잘려나간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나와서 또 통닭 튀기라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맞아요. 자영업 같은 데도 보면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과 달리. 예를 들어 그 오프라인 가게를 열어놓고 그리고 통닭집 하는데 3집 중 하나, 2집 중 하나밖에 없어요. 가보면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게 앉을 자리조차 없는 데들이 많아. 맞아요. 그리고 다 요즘에는 배달. 어플을 통해서 어플. 배달. 그러면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배달을 아웃소싱 주고 나면 안에서 닭 튀기는 사람 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전화 받고 닭 튀기고 그것밖에 없어. 그럼 고용을 안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자영업, 예. 영세 자영업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맞아요. 상황에서 다시 어떤 불안을 안고 자영업을 하셔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는 뻔히 망할 것을 알면서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명박은 그걸 잘했잖아요. 구조조정 한답시고 전부 잘라내고 자영업 대출 받아서 자영업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모든 폭탄을 전부 자영업자한테 떠넘겼잖아요. 그런 얘기 미통당 절대 안 하죠. 그래 놓고서는 박근혜가 와가지고는 또 그걸 짓밟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기술은 계속 진보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기업만 생각하고 기업이 빨리 쉽게 사람 자를 수 있게 해야지 이런 것만 준비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잘라놓으면은 대출 받아. 야 빨리 대출 받아. 자영업 열어. 이래놓고 마구 늘려놓고. 그래서 자영업이 다 망했죠. 다 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엄청난 그런 손해들을 보고 정말 힘든 그런 삶들을 갖다 살고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그거를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그 노년층들의 어떤 고용 지원들을 하면서 그래도 연착륙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돈 퍼주는 거라고 맞고 뭐가 퍼주는 거야 도대체 뭐가 돈을 퍼주려면 제대로 퍼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왜 그 소수 대기업한테는 투자를 한다고 해놓고 왜 다수의 우리 국민들한테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걸 퍼주기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본소득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나냐? 네. 이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어디서 돈이 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본소득을 갖다가 재난에 한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해보자 그랬더니 전부 온갖 언론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면서 야 네 돈으로 해 이따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50조 우리나라 예산이 510조 네. 50조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예비비 정도야. 근데 그것도 이 재난에 풀지 못한다고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1000조를 풀겠다 그러는데 네. 트럼프 되게 화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1000조를 풀겠대. 헬리콥터에서 1000조를 뿌리겠대. 야 공산주의자예요.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기본소득당에서는 30만 원 주장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이 논의가 되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주장할 때 30만 원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께서 100만 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소심하게 30만 원을 잡았나라고 네, 생각을 소심했어요. 했었는데 화끈하게 해야지. 네, 이 재난기본소득 관련돼서 재원에 대한 고민을 저도 좀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한 30만 원이면 15조의 돈이 들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이면 51조 정도의 돈이 네. 드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09년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추경이 28조 4천억인가? 예. 네, 굉장히 슈퍼 추경이라고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11.7조의 추경을 한 거니까 실제로 엄청난 양의 추경이었는데 당시에 정부 예산 규모가 한 280조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정부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28조를 추경했는데 지금이라고 15조, 뭐 30조, 50조 추경 못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때 정부 예산 절반인 상황에서 28조 했으면 단순히 계산하면 지금 한 2배 정도 되는 50조 정도는 추경할 수 있지 그때 않을까? 당시에 추경받고 추경의 거의 뭐 3분의 1인가 하는 돈을 외환 사는 데 썼어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 좀 싸게 그 외국에다가 물건 팔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런 환율 방어하고 하는 데다 돈을 갖다가 강만수가 거의 전체 추경의 한 3분의 1을 갖다 썼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재난기본소득은 분명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또 이 돈은 결국엔 다 골목상권,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돈이거든요. 지금 얘기 그렇다면, 나오는 게 뭐 석 달 안에 쓸 수 있는 돈, 한 달 안에 쓸 수 있는 돈 이걸 나눠 가지고 쿠폰이나 카드 형태로 뿌려서 특히 대형 마트나 이런 데는 살 수 없게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지역 화폐랑 연동시켜서 하자. 네.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지역 상권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일단 돈은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쓸 수 있어. 그런데 밖에서 동네 약국, 동네 슈퍼, 또 동네 가게 이런 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매출이 70%까지 줄었다가 이런 것들로 매출이 회복되면은 이 사람들도 나가서 또 쓰겠죠. 이러면서 선순환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배달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배달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차라리 사서 먹겠다. 가고 오겠다.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달하면 독일로 가 돈이. 배달의 민족.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독일로 가.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나라 뭐 배달하는 사람들, 네, 우리나라의 라이더들. 뭐 사람 또 무슨 임원들, 직원들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특정한 회사 단위로 모든 돈이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실제로는 지금 일자리를 갖다 없애고 지역 경기를 황폐화시키고 이러고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누군가 이런 공약을 하지 않나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역의 공공 배달 앱을 만드는 지역의 공공 배달 앱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공 배달 앱이 전체로 딱 묶여지면은 아예 전국 단위가 될 수 있게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 공공 배달 앱으로 라이더들한테 제대로 돈 주고 또 그 가게들한테는 최소의 그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앱들로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경쟁이 없으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든 뭐 요기요든 2시간 걸리건 뭐 3시간 걸리든 신경도 안 써요. 맞습니다. 기본 50분씩 걸리죠. 예, 기본이 무조건 1시간이에요. 옛날에는 그건 꿈도 못 꾸던 거 아니에요? 1시간을 어떻게 기다렸어 우리가 배달을 하면서. 이게 그냥 독점의 횡포예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공약을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기본소득 생각 못 해본 공약인데요. 사실은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라이더를 하시는 분들, 플랫폼 관련된 노동 하시는 분들, 당원분들 굉장히 많은데 한번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살리고 또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대로 자기네들 대가를 받고 플랫폼으로 돌아가는 그야말로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호의호식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거를 구현할 때 예산에서 뗀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사실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럼
어떤 식으로 재원을 갖다 확보할 거예요? 네,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은 조금 불가피한 것 같긴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뭐 OECD 평균 정도까지는 좀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네. 다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선별적인 복지제도들 같은 경우는 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적잖아요. 숫자 자체가. 근데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전 국민의 75% 이상은 이제 자기 시인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돌려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혜택을 받는 그런 모델로 좀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5% 정도만 자기가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많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당이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종합소득의 15%의 이제 그 시민 재분배 부담금을 부과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한 30만 원 저희가 60만 원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60만 원 중에 30만 원 정도의 재원은 이렇게 마련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의 기후 위기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한국이 불리는데 실제로 탄소 배출량 자체를 감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조치로서 탄소세를 좀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IMF나 뭐 이런 그 국제 기구들에서도 탄소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탄소세를 거두면 사람들이 전기는 당연히 써야 되고 특히나 뭐 쪽방에서 사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여름에 냉방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탄소세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탄소세를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진적인 성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의 일부를 좀 충당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토지공 개념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주별로 2에서 4% 정도의 그 토지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은 종부세가 있고 이것도 다양한 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다 다르게 부과하고 뭐 면세되고 세액공제되고 막 이런 것들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0.2% 정도의 실효세율을 갖고 있어요. 그 보수적인 미국도 2%에서 4%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그래서 한국도 일본 뭐 미국의 뭐 비슷한 수준이 1.5% 정도의 토지보유세를 부과해서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자라는 저희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과 함께 좀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당연히 논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이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논의되면서 구체적인 금액이 정작 실현될 때에는 많이 좀 고민되고 토론되고 결정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재원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좀 엿보이는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일단 토지 보유세는 지금 현재의 보유세만 갖고도 종부세 좀 오른 것 같고 난리를 치고 지금 특히나 조중동과 경제지들의 그냥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데 진짜 그래 어떤 면에서 언론 개혁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가짜 뉴스 퍼뜨리고 좀 이러면은 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최근에 가짜 뉴스의 피해를 좀 봤는데 어떤 가짜 뉴스? 저희 사무실 주소가 신천지 주소라고 이렇게 악의적이네요. 어디 올라와가지고 진짜 악의적이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제보받고 그 이제 시설 폐쇄 노란색 스티커 들고 나오셨다가 저희 사무실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 2층인데 2층이 노무법인 사무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2층에 노무법인 사무실인데요.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정말 아니냐고 이렇게 확인하고 가셨고 뭐 기자분들도 오시고 그 시민분들도 이제 여기가 신천지냐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참 가짜 뉴스의 폐해다. 본인은 뭐 종교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당 다녔었고 지금은 따로 종교가 있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JMS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을 쏴주셔서 정말 기운이 납니다. 예. 지금 뭐 종교 얘기 잠깐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종교의 어떤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정치가 신뢰받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저도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이제 소수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기도 하게 됐는데 어떤 정치나 사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국민들의 부분들을 좀 그렇게 파고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종교들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당연히 21대 국회에서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사회의 효능감,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효능감들을 줄 수 있는 정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코로나 때 그런 그 국가가 있어서 혹은 지역 사회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네. 특히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후기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아, 진짜 짠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또 어디 아랍 쪽에서 들어오시던 분이 올린 후기를 봤는데 저도 봤어요. 네. 도하에서 들어오신 분. 예.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짜증을 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나를 그렇게 챙겨줘서 뭉클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적어놓은 걸 보고 아, 이게 진짜 어떤 면에서는 이 재난이 오히려 우리들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 경기도에서 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격리하고 있는 분들에가 밥을 배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외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칭찬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격리 당하시면서 거기서 그런 서비스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또 후기를 올리는 걸 보면 자기네들이 진짜 뭘 했다고 이런 대접들을 해주는지 정말 고마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기본소득 말고 우리 그 기본소득당에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약은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기본소득당은 이제 정책에 대해서 최근에 좀 마무리를 했고 예. 앞으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까지 좀 완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은 원이슈 정당이라는 좀 한국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정당인 그렇죠. 만큼 예. 기본소득에 좀 중심해서 기본소득에 집중해서 정책을 좀 짰고요. 그 외에 5대 공공안전망에 대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지의 강화라거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의 강화라거나 이제 교통 문제, 이제 교통 접근권의 문제라거나,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아까 김성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모든 복지 예산을 다 이렇게 퉁쳐가지고 n분의 1에서 모두가 나눠 갖고 교육이든 의료든 뭐 복지든 다 알아서 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본소득을 열심히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들 야, 기본소득 하나로 모든 복지 맞아요. 재원을 그냥 통일시켜버려. 그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기본소득당은 이런 사회 안전망을 후퇴시키지 않고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의료복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적나라하게 깨달으셨을 테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본소득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소득당에서 더불어시민당에 제출한 혹은 등록한 그런 후보가 총 몇 분이신 거예요? 지금은 현재까지 2명이고요. 일단 2명에 대한 공심위 과정을 통해서 1명을 더 등록하거나 아니면 2명으로 마무리되거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명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심위 결과를 봐야죠.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각 당 1명씩이다 이런 원칙도 없는 거예요? 이제 소수정당에 이제 배분한다 우선적으로라는 이제 그 협약의 내용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무리 연합정당이지만 이렇게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선거 이후에 특히 본선 이후에 이제 공개되었을 경우에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선거 자체에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천 과정 그리고 후보자 자격 검증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좀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 일부 나는 진짜 엊그저께 한겨레신문 보도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서 경악했어요.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이 더불어시민당에 함께 하게 한 당들에 대해서 비아냥되는데 어쩜 이렇게 진짜 무시를 할 수 있을까? 우선 하나가 검증이 안 된 당이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아니 이렇게 당에서 활동하는 분을 보면 되잖아. 아니 노동당에서 대표까지 했었어. 뭐 어떻게 더 검증하라고. 가장 좀 이렇게 조수진이가 와가지고 비례 1번 따는 거는 비판 안 하고 그거 검증이냐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말을 하면 전부 다 뽑혔잖아요. 이번에. 대표적인 막말러 중에 하나가 김수진이라고 전국 학부모 연합 대표. 이 사람은
그 국정교과서 그때 운동할 때 막 엄청 찬양하면서 이랬던 사람이 거민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슬람 무슨 뭐 포교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포교지래.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그 미래한국당 15번에 가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극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들어오면 뭐 그 국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혼탁해진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책임을 저는 좀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선관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게? 선관위요? 네, 선관위는 공무원들이시니까요. 네. 지금 말을 아끼는 이유를 나는 알지. 이제 여기서 진짜 정식으로 후보가 되면은 선관위가 자. 용혜원 우리 전 대표님 네. 약해지셨군요. 예전에는 말을 다 하시더니 그래도 그때는 후보도 아니었고 대표도 아니었고 당원이었고 일기에 네, 노동당 당원이었을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이제 거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현명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만 지혜로워야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말 혹은 필요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좀 이렇게 오히려 정치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오히려 제가 좀 교훈으로 가져갔던 게 뭐냐면 불필요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녹색당의 모 대표도 진짜 불필요한 말 많이 하는 대표라고 생각해요. 네. 대표 관뒀지만. 네. 그러다가 이렇게 아주 녹색당 이미지를 완전히 너무 많이 깎아먹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애정이 있으시니까 하는 말씀이신 그 당에 대해서 거겠죠? 애정이 있으니까. 노동당에 대해서도 애정이 있는데 고문이신 분이 너무 요즘에 말을 함부로 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 용해인 그 후보가 어쨌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특히나 이 선거제도나 정치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선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일단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자신의 정치적인 요구를 가지고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창당의 요건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000명의 시도당 5개를 만들어야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금방 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통당 만드는 거 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창당하는 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런 걸 막 물어보시더니 뭐 이런 게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창당을 해주는 브로커가 있다던데 연락 받으셨냐고. 쓰레기다 진짜.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얘기를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은 없네요. 어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합니까? 네,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왜냐면 저는 그런 적이 없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을게요 하고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저희는 되게 힘들게 당을 만들었고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당원들이 모였고 지금까지 한 2만 명의 당원이 모였어요. 그리고 2만 명 중에 80%가 10대, 20대의 아주 젊은 당원들이거든요. 진짜 멋진데요? 그래서 이 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는데 근데 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문턱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좀 자유롭게 우리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이제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막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개혁 관련돼서는 물론 선거제도 관련돼서 이번 이후에 다음번 선거 때까지 선거제도 개정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국고보조금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년에 400억씩 국고보조금이 전체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400억이고 그중에 이제 교섭단체들에게 50%를 먼저 떼주고 나머지 이제 분배되는데 그리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또 400억이 또 나와요. 맞아요. 선거가 2개 있는 해에는 1,200억이 정당들에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정당들은 뭐 800억씩 1년에 800억에 심지어 선거 비용은 보전도 받으니까 오히려 선거가 있는 해에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건들을 이제 마련해 준다는 취지가 국고 보조금이라면 이 기준들 특히나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 기준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사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진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 현실과 또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이렇게 짚어내고 있어서 상당히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예, 31살인데 이제 네. 꾸준히 만으로 29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직 20대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 네. 전까지 저 만으로 49이라고 아직 50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내년이면은 혹은 생일 지나면 네. 그런 의도가 얼마나 헛된지 아시게 될 네. 겁니다. 생일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그냥 훌쩍 가버렸는데 26살처럼 보이신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선관위에서 정당법을 해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솔직히 지금 진짜 제대로 이슈를 가지고 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힘을 갖고 있는 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데는 너무 쉬워. 그 쉬운 게 선관위가 이상한 명분을 대면서 정말 작은 정당한테는 빡빡하게 굴고 네. 진짜 큰 정당한테는 그냥 농지에 창고 하나 세워줘도 이 당사야 이래버리고 말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언론에다 대고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권리를 막 침해하고 있는데도 당대표를 막 내쫓고 그게 누가 봐도 또 벌어지는데도 그거 갖고 선관위가 고발도 안 해. 만약에 여기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고발 당하겠죠? 일단은 정당 등록이 안 됐겠죠. 야, 이게 이중 등록이 안 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사랑하는 당을 탈당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이거 나중에 또 기레기 들어가고 뭐 철새라 그런다? 이거 갖고 또? 하지만 저는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될 것이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플랫폼 해체되고 돼서 네. 나면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할 거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레기들이 몰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로 위성정당이다 그러면서 해체되고 나면 다 민주당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시죠.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 유감인데요. 네. 저희랑 인터뷰했던 언론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신생정당은 맞지만 뭐 들어본 적 없는 뭐 네. 급조된 정당이다. 저 가장 기분 나빴던 게 급조 정당이었는데. 급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급조는 저희가 미한당이야. 당 창준이 띄우고 창당하는 데까지 3개월 넘게 걸렸거든요. 거기다가 미리 준비했던 기간이 얼마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저도 잘 알고 있고, 다만 기본소득당에서는 이 기본소득당의 국회 그리고 21대 국회 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선거를 해야 되고, 네. 21대 국회 기본소득당이 하나의 원내 정당으로서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연합이라는 사실은 저희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죠. 왜냐하면 맞아요.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현재 그렇죠. 정당법상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저희 당원분들이 함께 내려주셨고 이게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플랫폼 정당에서도 그리고 뭐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정당들에서도 당연히 총선이 끝나면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고 예. 각자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소신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당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필요하면 연대도 하겠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처럼 그 선거 보조금이나 뭐 정치 활동 보조금들이 집행이 된다면 모여서 연합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예. 의제에 따라서 당연히 연대할 수 있는 부분과 연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이제 연대와 연합 전술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정의당이 이렇게 좀 용해인 후보처럼 융통성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네. 진짜 짜증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또 1분. 네.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난 이런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 막 국회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느낌이. 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 나는 국회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것이다. 1분 안에
하셔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저는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선거연합정당에 함께 하자는 결정을 당에서 내리게 되어서 네. 더불어시민당의 후보가 되게 되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이 저는 한 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우리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기본소득의 공론화와 기본소득의 실현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평균 나이 25살의 가장 젊은 정당, 그리고 당대표가 30살의 가장 젊은 정당, 만 29살에 네, 만 29살의 가장 젊은 정당 기본소득당이 새로운 세대의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또 그만! 예, 거기까지요. 네, 감동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는 그것도 확 다가오네요. 평균 나이 25살. 네, 저희가 예. 정말 젊은 당원들이 많고요. 예. 저희가 솔직히 사실은 우리는 청년당이야 이러면서도 청년 같지 않게 행동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청년들의 어떤 발랄한 그런 모습들이 이번 국회에서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용해인 후보는 국회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국회에 같이 입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꼭 젊은 국회 만들자. 네, 청년들의 대변인으로 청년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청년 후보라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기성 정치인들의 무슨 가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서처럼 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그 의원이 되지 마시고 정말 진짜 청년의 대변자, 네, 청년들의 대표가 돼서 국회로 쇄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였던 조정훈님과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속 계세요. 잠시 노래 한 곡만 듣고 바로 오겠습니다. 좋아.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지혜여 사랑이여. 용기는 지금 의사, 격려는 간호사. 바이러스보다 먼저 가자. 두려움보다 먼저 가자.